날씨가 되게 더워요. 그죠? 공부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제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쵸? 집에서 혼자 있는데 에어컨 키기도 뭐하고, 그죠? 도서관 같은 데는 있나요, 여기? 요즘에? 도서관에 어제 저는 도서관에 있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쵸? 에어컨이요? 전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잘 안 키는데, 네. 그래요? 도서관이요.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제가 3시 반쯤에, 그저께죠? 그저께 3시 반에 들어왔는데,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막 때려 부시고 막 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있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하느라고. 잘 갔다. 그래서 시원해서 이제 도서관에 시원하게 잘 자고 왔어요. 예, 아무튼. 자, 아무튼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 예민해지고 시기고, 그 다음에 또 힘든 시기인데 조금 더 파이팅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우리 작년 11월 달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7월 달로 접어들었네요. 맞죠? 참 세월 빨리 가.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테마 11번에 들어갈게요. 자, 거미집 모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미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거기 보게 되면 농축산업이라든지 건설업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은 시차 반응한다라는 말 나온 거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자, 우리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쉽게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지으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래서 제가 단기일 때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지만 장기일 때는 뭐라 그랬다? 탄력적이다. 이래서 우리가 단기일 때는 이처럼 비탄력적으로 인하여 공급 시차가 발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가격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장기일 때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이제 어떻게 돼? 지나갔으니까 공급도 자유롭게 되고 가격도 안정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장기일 때는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되고, 자, 기울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해지는 게 장기다. 이렇게 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그 다음에 공급은 시차 반응한다는 그런 논리가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반영을 하여 계산하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수렴형과 발산형과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탄력성과 기울기를 따져서 우리가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그 다음에 순환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알아두실 것이, 자, 순환형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순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발산형. 죄송해요. 들어가는 걸 뭐라 한다? 발산형. 아니다, 왜 그래? 수렴형. 아이, 죽일 놈이야. 자, 수렴형. 아이, 왜 그랬지, 나. 수렴형. 그 다음에 나가는 놈이 있지? 이걸 뭐라 한다? 발산형. 그 다음에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은 우리가 순환형.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형에서는 제가 뭐라냐면 수수탄 공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큰 거와 공급의 기울기가 클 때는 우리는 수렴형이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발산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발공탄 뭐라고 했다? 수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발산형일 때는 공급의 탄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클 때는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자, 공급의 탄력, 자, 수요와 공급의
자, 탄력성이라든지 또는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그런다? 순환형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실 것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들어가요. 알겠죠? 자, 머릿속에 노트 정리. 순환형은, 수렴, 왜 이래? 수렴형은, 수렴형은 뭐라고요? 시작. 수수탄 공기. 그 다음에 발산형은 시작. 발공탄 수기. 순환형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과 기울기가 같다. 이게 순환형이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테마 12번. 시장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서부터는 우리가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서 정보 공개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 다음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안 하지.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정보가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것을 우리는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그래서 정보가 곧 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뭐하고 뭘로? 시작.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요 어느 시장에 해당이 됩니까? 시작.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이제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거 담아 봅시다. 제가 완전은 라면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늘 라면을 먹는 사람과 오늘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라면을 먹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우리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완전 경제 시장은 동질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신라면은 전국이 다 똑같은 맛으로 나오는 거 맞죠? 너구리도 너구리, 안성은 안성, 이런 식으로 라면은 다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동질성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지가라든지 유형은 다 다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불완전 시장은 개별성, 즉 이질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과 퇴거란 얘기는 자,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라면 같은 거는 언제든지 사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자체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신중을 하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진입과 퇴거가 어때요? 쉬워? 어려워? 어려워. 자,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가 되어 있으면 완전, 정보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불완전 했던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특성에 대한 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은요,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국지성은 자연적 특성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부동성, 알겠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나와 있죠. 각 지역의 땅값이라든지 개발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을 어지럽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시장이 패배시켰다라는 얘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정보가 비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우리가 비표준화, 각 지역의 땅을 무슨 사이즈 마냥, TV 사이즈 마냥 뭐 24인치, 27인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비표준화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비표준화라는 얘기는 각 지역의 땅값이 뭐 하니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연적 특성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개별성. 개별성은 아까 제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비표준화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표준지가를 정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개별성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나왔는데 조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각 지역의 부동산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직화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갖게 되는데 수급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는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부증성이죠.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 그럼 뭐가 모자랄까? 수요가 모자랄까? 공급이 모자랄까? 공급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평 배울 때도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수요는 많은데 불구하고 공급이 귀하다 이런 얘기죠. 뭐가 귀하다는 거야? 토지가 귀하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죠. 그럼 부동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상승하는 폭이 너무 크더라. 왜곡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공급 시차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 가격이 왜곡이 되고 비탄력이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제가 기초 때서부터 누누이 강조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월세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감소하게 되면 뭐냐? 월세가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왜 이자율이 감소되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불구하고 월세 수요도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뭐란다? 월세에 살던 사람이 이자가 싸니까 뭘로 전환한다? 전세로 전환하게 되고 전세는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자율이 민감하다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시장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요. 초과 수요일 때는 누가 주도자가 된다? 매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일 때는요. 매수자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3번 들어볼게요. 효율적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시작!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이 정보가 우리 부동산에서는 돈이란 말입니다. 다시 정보가 뭐라고요? 돈이야 돈.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미쳤을 때 우리가 시제는 세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정보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미치는 것은 뭐라 그랬다? 중간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보에 다 미치는 것을 뭐라 그랬다? 우리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 다시 무슨 정보? 과거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분석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과거 정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분석이란다? 기술적 분석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성 분석에 중간성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는 기술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가르쳤냐면 약술 먹은 준기 했던 거 기억나죠? 약술 먹은 뭐라고요? 준기. 약술, 약성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술, 약술이니까 기술적.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성일 때는 뭐라고 했어? 기본적. 그래서 약술 먹은 준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뭐냐 하면
정보가 곧 돈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정보가 돈이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찾아 먹을 게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찾아 먹을 것을 우리는 무슨 이윤이라 한다? 초과 이윤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상 이윤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미 찾아 먹은 이익을 정상이익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약성시장에서의 정상 이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약성시장은 뭐가 있을까? 과거.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강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찾아먹은 거지. 그래서 정상 이윤은 찾아먹은 이윤을 정상 이윤이고, 초과 이윤이란 뜻은 앞으로 찾아먹을 거지. 맞아요? 그러면 질문, 약성시장에서의 초과 이윤은 누구와 누구를 찾아먹을 수 있어? 시작.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가 존재한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 미래 정보. 강성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 없죠?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강성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OX. 강성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할 수가 있다. OX. 오지.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했지. 그러면 강성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공개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강성 시장은 뭐라고 한다? 시작.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갔어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거기 우리가 할당 효율적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하면서 이거 할당 그다음에 효율적 무지 강조했었어요. 맞죠? 한번 보자고요. 할당 효율적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할당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할당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시작.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라 했고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할당 효율적이다. OX. O. 초과 이윤이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또 질문. 강성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OX.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랬지? 강성은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잖아. 그럼 초과 이윤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가 있다.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감 잡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뭐 나와 있는가 보자고요. 우리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제가 완전이라고 그랬다, 불완전이라고 그랬다. 불완전이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불완전이란 얘기는 우리가 정보 공개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보 공개가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약성시장, 중강성시장, 강성시장으로 세 가지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그쵸? 부동산을 갖다가 세 가지로 분류해놨잖아. 불완전 시장인데.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약성시장과 중강성시장은 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직 찾아먹을 초과 이윤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불완전한 것이고 강성은 다 찾아먹었지.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없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들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불완전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OX. O. 그러면 만약에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여기에서는 셋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맞아요? 할당 효율적이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시작. 약성과 중강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갔죠? 그 개념을 모르고 외우면 안 돼.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보니까 투기라는 말을 내가 적어놨잖아. 그치? 투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투기가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해서가 아니라, 경쟁시장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작.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 할당 효율적이라고 했을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틀렸어 그것은? 왜 투기가 있는 것은 왜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왜 틀렸느냐고. 아까도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알겠죠? 꼭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 다시 한번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왜 그런 거야? 시작. 불안정 경쟁 시장 때문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무슨 뜻이야?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야. 너무 박자가 느려. 뭐야? 그러면 한참 있다가 거의 스타트 담아야 깜빡깜빡하고 막 이렇게 들어. 그나마 다행이야. 대답이라도 하니까. 맞죠? 나 안 하면 죽으려고 그랬어. 알겠죠? 숨 넘어가더라도 좋아. 대답이라도 해다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정보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확실성 하에서 불확실 하를 빼주는 것을 정보 가치 계산 문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하는 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 것이고요. 이처럼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한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된다면 그 시장, 수요와 공급 시장을 어떻게 돼? 망가져 버리죠. 그것을 우리는 뭐 한다? 시장을 패배시켰다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4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과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과란 얘기는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 주거 이동이죠. 쉽게 상하로 주거 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게 뭐가 있냐면 하향 여거와 상향 여거를 적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향 여가는 누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까?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하향 여가고, 이때 밀고 들어올 때 뭐라고 단어를 쓴다? 친입.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저소득층 지역으로 다 탈바꿈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천의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상향 여가는 누가 밀고 들어온다?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데 이때 꼭 이벤트가 있어야지 된다 했어. 뭐가 있어야 돼? 재개발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고소득자가 밀고 들어오는 거 맞죠?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은 친입이라고 쓰지 않고 전입이라는 말을 써. 알겠어요? 친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분리라고 나온 거 있지? 질문, 주거 분리는 뭐의 분리를 얘기한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야. 그러면 질문, 직주 분리는 뭐에 관련된 거야? 직장과 주거지야. 그럼 또 질문, 직주 분리는 도심에서 멀리야 가깝게야? 직주 분리라고 그랬어. 멀리. 직주 접근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주거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거야? 뭐 내야 내기는 방금 얘기하고 나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거 분리는 뭐라고 그랬어? 시작. 소득 계층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하는 거죠. 틀리고 나서도 민망하지 않아? 막 뻘쭘하지? 괜찮아요 이제? 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야지 내년에 또 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겠습니다. 주거분리 나와 있죠? 자, 주거분리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때 우리가 정해효과하고 부해효과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정해효과는 우리가 이제 고소득자끼리 뭉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끼리끼리 뭉치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수립이라고 하는 것과 가치를 따져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에서 가치가 상승한다면 고소득자는 당연히 수리를 하는 거 맞죠? 하지만 반대로 자, 집을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고소득자는 어떻게 된다? 그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 이사를 갈 때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왔을 때 하향여가가 발생을 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여기는 고소득층, 여기는 저소득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고소득층 중에서도 저소득에 밀접해 있는 집은 할인될까, 할증될까? 할인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뭐가 된다? 할증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해효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배웠던 적합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고소득층이 밀고 들어와서 산다면 고소득층은 자기가 고소득층이라는 걸 인정을 못 받잖아. 집 가격이라든지 그것은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소득층끼리 뭉치게 되고 고소득층끼리 뭉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사람들은 부해효과를 갖게 돼서 사회적인 편익 같은 것도 고소득자한테도 다 뺏긴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소득자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을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불량주택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테마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5번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대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지대 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그 문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대 이론에 대한 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도 여기에서도 최소한 2문제 정도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니까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만 5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대론에 대한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지대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지대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에 대한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고전학파 먼저 머릿속에 끄집어내 보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한번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대에 대한 학파에 대한 것을 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학파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리카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다? 마르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전학파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 이것을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카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리카도에 대한 거 정리 좀 한번 볼까요? 자, 리카도는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지대설을 했다? 차액지대설이다. 그러면 먼저 이 차액지대설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죠. 차액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거? 생산량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우등지하고 무슨지? 열등지에 따라서 생산량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리카도는 무엇을 주장을 하게 되느냐?
우둥지에서는 당연히 생산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지대가 발생을 하지만 열등지 또는 한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생산을 투입을 해서 생산비를 투입했는데 소득이 퉁치더라 0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돼서 얘네들한테는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없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차액지대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면 우둥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을 하지만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고전학파 리카도가 주장을 하던 썰이다. 이런 얘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때 당시는 농사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씨만 뿌렸지 뭐 지력 보호를 한다든지 땅에다가 비료를 준다든지 그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당시 때는 어떤 땅이 제일 농사가 잘 됐을까? 햇빛이 잘 드는 땅, 응달이 있는 데는 거의 한계지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학 체감의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수학 체감의 현상이라는 거 두 번째 수학을 하는데 체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학 체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수학하는데 늘었다는 얘기야? 줄었다는 얘기야? 줄을 수밖에 없지. 왜? 지력 보호를 안 하고서 계속 걷어들이기만 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수학 체감의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카도가 얘기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전학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가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전학파에서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가지가 뭐야? 시작. 고전학파는 뭐야? 가격이 무엇을? 지대를 맞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물어볼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임대료일까? 곡물 가격일까? 곡물의 가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곡물의 가격은 지대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곡물의 가격이 곡물의 가격이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곡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둥지지. 그치? 그래서 그만큼 곡물이 많이 쌀을 농사가 잘 되게 되면 그 땅의 사용료도 뭐 한다?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가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격이 무엇을? 지대를 결정한다는 게 고가지.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 지가라고 했었지.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반대지. 지대가 무엇을?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지대가 곡물의 가격을 결정한다. 시작. 신지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마르크스는 우리 모든 토지는 말이야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다 사유화라는 얘기는 뭐야? 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둥지든 열등지든 알겠습니까? 자, 전부 다 지대를 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대 지대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절대 지대설이 뭐요? 라고 하게 되면 절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내야 된다는 게? 지대를 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신고전학파인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둥지나 열등지에서도 당연히 뭐가 발생하더라? 지대가 발생을 하더라. 이게 고전학파하고 차이점이다 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생산의 3요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생산의 3요소가 뭐가 있었지? 시작. 토지, 자본, 노동.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어? 자본하고 노동은 제가 저번에 기억나세요? 자, 내가 고추 농사를 한다 그러면 종자를 사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돈이 나가니까 자본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그 종자를 심으려고 사람을 부려야 되잖아. 그러면 무슨 비? 노동비. 그러면 얘네들은 비용으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고전학파는 비용으로 인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는 우리가 작물 생산만 했지 땅에다가는 그 수확을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고전학파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 당시에 토지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토지는 신이 주신 땅에서 얻었다 하여 이 토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잉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잉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초과되거나 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잉여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스토리가 딱 줄거리가 잡혀야 돼. 그래서 했었지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 얘네들 비교할게요. 신고전학파에서는 야 웃기지 마. 모든 땅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신고전학파잖아. 맞지? 내가 남한테 농사를 지으려면 내 땅이 없으면 남한테 땅에 대한 사용료도 내야 되고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의 3요소 알겠죠? 토지, 자본, 노동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뭘로 인정한다? 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전부 다 뭐라 한다? 신고전학파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지 지금?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리카도는요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등지와 한계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가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토지의 불로소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죠. 자본과 노동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로서 절대지대설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지대설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왜? 그랬더니 모든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우등지나 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고, 아까 제가 신지가가 이런 얘기는 뭐야? 지대가 곡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르크스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전부 다 뭐 땅이라고 하는 게 좋고 나쁜 게 물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마르크스는 전부 다 사유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토지는 항상 귀하잖아. 그래서 공급의 희소성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외에도 알겠습니까? 여기 부분에 마르크스라든지 또 리카도는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서브 강의 노트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꼭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시험에 그냥 무진장 그냥 나오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는 엑스트라가 아니야. 얘는 주연이야, 주연.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시험에 암만 시간이 없어도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의 둘 다 꼭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튀넷에 들어가겠습니다. 튀넷.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다. 시작. 위치, 지대설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튀넷에서는 그래도 밑줄 좀 가볼까요? 이때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고전학파가 됐건 신고전학파가 됐건 전부 다 교통이 뭐였어요? 말이나 마차, 말마차가 거의 교통수단이라 했었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논문에 뭐라고 써놨어? 수송비, 교통비에 대한 논문을 다 썼다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튀넷에 대해서 보게 되면 수송비 절약분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절약분이 곧 지대이다. 이게 가장 중요고요. 그 다음에 튀넷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 제가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도심으로 갈수록 지대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비싸다라고 해놨던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도심은 지대가 비싸고 외곽은 싸다. 맞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도심은 지대가 비싸니까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맞죠? 이런 거 다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튀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얘는 매상고에 대한 거, 우리 즉 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튀넨이. 자, 거기 서브노트에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지대를 얘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매상고에서 이런 얘기예요. 매상이란 얘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총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상고는 우리가 이제 곡물 가격인데, 자, 곡물 가격. 매상고에서 무엇과 무엇을 빼주냐면요. 생산비하고, 생산비란 얘기는 내가 농사 지으려고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거죠. 생산비하고 무슨 비? 수송비를 차감했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지대다. 그래서 이 튀넨은요, 거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송비를 절약하는 것이 위치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튀넨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냉장고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빨리 되는 것들은 도심 쪽에서 작물 생산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과일 같은 거 있죠. 과일 같은 거는 도심 쪽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유추해서 가건데 과일 가격은 비쌌을까 쌌을까? 비쌌지. 왜? 도심 가까이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비싼 거 맞죠? 당연히 비쌌을 거라고요. 그럼 외곽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도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부패되지 않고 오래 가는 것들을 키웠겠죠. 그게 뭐가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어떠냐면 치즈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강의노트 보시게 되면 치즈나 이런 거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알론소라고 나오는 거 있죠? 자, 알론소리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거기 입찰지대설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입찰지대설 보기 전에 먼저 잠깐 볼게요. 알론소도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라고 해서 튀넨하고 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토지의 지불 능력과 용도의 쓰임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알론소에 대한 것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튀넨에 대해서 매상고, 자, 지대는 어디에서 빼준다고요? 시작.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튀넨이 하는 거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왜냐하면 제 생각에선 여기 파트에서 어떤 게 나올 거냐면, 5가지 오지선당이니까 지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골라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알아야 돼. 알겠죠? 튀넨 그러면 위치지대설하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 얘는 튀넨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론소 봅시다. 알론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 입찰지대곡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입찰지대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좀 보자고요. 얘 또한 뭐에 대해서 수송비에 대한 것을 더불어서 논문에다가 썼어요. 그럼 입찰지대곡선이 지 주요 논문 속에서 수송비도 플러스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입찰지대곡선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지가, 지대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얘기하고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심,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한다? 외곽.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거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론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도심에 가깝죠? 지대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기울기가 가파로요? 완만해요? 가파로요. 맞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죠? 그러면 집약적으로 써야 된다? 조방적으로 써야 된다? 집약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비싸므로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지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도심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최적의 자기 주거 입지 우리 배웠었죠? 그것처럼 외곽으로 가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때의 지대와 이때의 지대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지대를 줄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지대를 줄이는 순간에 무슨 비가 늘어나게 된다? 수송비가 항상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전부 다 뭐를 항상 싸짚고 들어갔어요? 수송비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논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대는 싸지지만 무슨 비가 증가된다? 수송비가 증가된다. 왜? 도심 쪽으로 가야 물건을 팔 수가 있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다 보니까 너무 비싸. 치즈 같은 거는 쌌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에야 치즈가 비싸지 옛날에는 치즈가 제일 흔한 게 치즈야. 그래서 우리 왜 서구 동화책들 보게 되면 그 서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하고 뭐 먹었다고 맨날 동화책에 나와? 우유하고 뭐 치즈하고 그게 식사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치즈나 이런 게 제일 흔하고 귀한 게 아니라 흔한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안 그렇잖아. 토스트 해 먹을 때 치즈 한 잔 까는 거 비싸잖아. 요즘에 식사 때 잘 안 하죠? 네.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죠?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전 다 먹어요. 안 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지대가 지금 싸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지대가 싸졌지만 외곽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싸지만 수송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집약적, 여기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 땅을 조방적으로 이용을 하더라. 자, 이게 바로 알론소가 지 논문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 최적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런 곡선이 외곽적에 나오죠? 이렇게. 이 곡선,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이해하시죠?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입찰지대 곡선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입찰지대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에 있는 것들만 모아서 만든 곡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론소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샬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순수지대하고 준지대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순수지대에다가 네모박스, 준지대에다가 네모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샬 그러면 순수지대하고 뭐라고요? 준지대. 얘네들 각자 학자들의 자기가 외치는 말들을 꼭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마샬이라고 하는 친구는 순수지대는 뭐냐면 자연에서 얻는 공짜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공짜로 얻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여름 되거나 봄 되면 뭐가 나오죠? 파릇파릇하게 우리가 새싹이 나오면서 자, 들판에서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뭐 많이 캐요? 쑥이나 냉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캐죠? 이건 신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수지대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얻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수지대다 이런 얘기고, 준지대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럼 준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농사 지을 때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쓰는 거 맞죠? 그러면 그런 걸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준지대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것들 기계 장비를 쓰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지대를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한 사람 누구라고요? 마샬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파레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파레토 그런데 뭐 파토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어디에서 쓰는 용어야? 파토는 화투에서 나온 얘기예요. 알겠죠? 파토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는요,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 총수입은 전용 수입과 경제적 지대를 더한 것이 총수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총수입 자체가 전용 수입을 더한 거와 경제적 지대를 더한 거라는데, 전용 수입은 제가 뭐라고 써놨죠? 기회비용이다 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상실되는 원가를 기회비용이라고 배웠었죠? 맞죠? 그럼 잃어버리는 기회비용과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했어요? 총수입과 전용 수입의 차이 이렇게 해놨죠?
차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적 지대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하면 제가 1,000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면 200원을 드린다 그랬을 때 얘를 포기하죠? 얘는 선택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총 수입은 얼마야? 라고 하게 되면 총 수입은 1,000원이라고 보자고요. 알겠죠? 자, 이때 총 수입은 전용 수입하고 무엇을 더한 것이자 경제적 지대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전용 수입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방금 기회비용과 같은 말이라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200원 되는 거 맞죠? 여기서 기회비용은 200원이잖아.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는 원래가 이런 얘기야. 두 가지 선택대안 중에서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원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기회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용 수입은 자 뭐라고 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200원이고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것은 총 수익과 전용 수익의 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얼마야? 800원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 지대는 차액분이다 또는 잉여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용 수익과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는 누구라 한다? 시작! 파레토다라는 거. 제가 그 외에도 우리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있는 사람들만 적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6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도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지대 이론 중에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에서 치중을 좀 많이 뒀었어요. 그 단원에서만 3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1문제, 2문제로 압축이 되고 오히려 거꾸로 도시 공간 구조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버제스예요. 이 버제스 시험 문제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이 뭐냐 하면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우리가 도시를 CBD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심. 알겠죠? 그럼 도심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원의 형태를 가지고서 소득층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심원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시 동심원 이론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이 도심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원의 형태로 나오죠? 자, 그러면 소득층이 어디에 사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담으실 때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돼요. 현대 사회에는 좀 다르는데 자, 옛날에 우리가 18세기서부터 19세기, 20세기 초창기 때까지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 하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직업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근처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냐 하면 부르면 네 하고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손이 딸려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바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일자리가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5분 대기조 애들이야. 부르면 달려가지. 그러면서 뭐 이런 노래 있잖아. 네 하고 달려가지. 이게 무슨 노래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런 만화 영화 있잖아요. 하니? 달려라 하니. 자, 30점. 자, 보겠습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쪽에 이 도심 근처에 사는 사람은 저소득자일까 고소득자일까? 저소득자들이 많이 살았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노트 정리를 할 때 도심 안쪽에 주변에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았다? 저소득자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자는 어디 근처에 살았냐면 이렇게 도로가 뻥 뚫리는 외곽이라든지 알겠죠? 또는 환경이 좋은 알겠습니까? 이런 데서 살았던 게 고소득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리설을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오른쪽이고 여기는 왼쪽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만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견입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왼손잡이, 우리 아들내미도 왼손잡이인데요. 불편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같이 만나면 밥 먹기도 불편해. 맞죠? 부딪히니까. 그죠?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그러네. 불편하죠? 양손 다 써요? 그럼 똑똑한 거예요. 나는 왼손으로 절대 못하겠더만. 그쵸?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오른손잡이는 어느 쪽으로 간다? 자, 방향이 두 갈래 길이 될 때 어느 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침 뱉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알겠죠? 자,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면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통 고소득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알겠죠? 옛날에 이쪽에 보게 되면 자, 왼쪽은 누가 많이 살고 있다? 저소득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버제스는 중심 업무지구라고 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CBD라고 해서 도심이란 뜻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도심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찾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CBD 또는 도심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중심 업무지구가 가운데 있죠.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점이지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점이지대다. 점이지대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자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변 있죠. 점이지대 이 주변 근간. 그래서 이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면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누가 많이 거주한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저소득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가 누구야? 중산층. 그 다음에가 누구라고 그랬다? 통근자지대 이렇게 놓고 고소득자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환경까지 고려해서 살게 돼 있죠. 요즘도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뭐 산꼭대기 집 짓고 막 이렇게 사는 경우 많죠? 그렇지 않나요? 뭐 해발 600m 있는 사람 말고 알겠죠? 난 그 사람은 자연인이야. 알겠죠? 그 사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을 했다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여기다 부채꼴 이렇게 적어놓은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부채꼴 이론이다, 축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 자 호이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호이트는 자, 제가 축이론이다 또는 얘를 우리는 선형이론이다. 그 다음에 또는 부채꼴 모양을 가지고서 소득층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한 도시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CBD예요. 도심. 알겠죠? 그래서 이 도심을 근간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도로라고 보세요. 그러면 도로가 뻥 뚫렸지. 그쵸? 도로가 뻥 뚫렸으니까 어떻게 돼? 가기가 좋을까 나쁠까? 좋아. 이것을 우리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나 뭐 20세기, 19세기 말쯤에는 자동차, 19세기쯤에는 자동차도 생기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뻥 뚫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소득자들이 살고 있는 게 여기서 살았어.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를 근간으로 해서 고소득층들이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고소득자 옆에서 나도 고소득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중산층이지. 그래서 중산층이 옆에 날개처럼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심 주변에 살고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다고 그랬어? 시작. 저소득층이야.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얘가 손잡이 노릇이 되고 어떻게 돼? 얘가 부채 모양이지? 손잡이고 부채 모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호이트가 부채꼴 모형을 가지고서 도시의 소득계층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호이트 이론은 선형이론이다. 부채꼴 모형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다. 제가 그런 말 써놨죠? 자, 그러면 거기 잠깐 좀 볼게요.
교통 노선에 따라서 개발축이 형성이 됐다. 고급 주택지구는 교통망 축에 가깝게 입지하고 고소득자는 이 도로에 있는데 근접해 있죠. 그죠? 아무래도 힘이나 권력이 있다 보니까 도로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게 많았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게 되고 중급주택은 어디에 주변에 있어? 고소득층 옆에 붙어 있지. 그게 중산층이다. 하급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쪽에 입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시게 되면 끼리끼리 뭉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자, 아까도 제가 어때? 딱 절반을 나눴을 때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맞아요, 이거? 이해 가셨죠? 이런 형태의 구조가 생긴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험 질문에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이때 당시 19세기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역병들이 많이 돌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허준이 19세기 때 인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역병이 뭐가 생기냐면 콜레라. 특히, 알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거 나중.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왜 주사 맞고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막 맞으면 뭐 부어오르고 막 이런 거. 불주사? 하여튼 모르겠어요. 맞으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주사 안 맞으려고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잠깐 보시면 이때 당시는 어떠냐 하면 굶어 죽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잘 봐요. 자, 고소득층은 살기가 좋았으니까 먹고 살기가 좋았겠죠? 그럼 범죄라든지 이런 사고라든지 고소득자들이 많았을까? 저소득층이 많았을까? 저소득층이 많았겠죠? 그러면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소득층이 감소가 될 것이고 범죄 사고라든지 감소가 될 것이고 저소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이 해리스 울만에 대해서 다핵심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 다핵심이라는 얘기, 이 다자는 만을 다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이 다핵심 이론이 무슨 얘기냐? 잠깐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버제스하고 호이트가 있는데요. 얘는 버제스는 동심원을 그려서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핵이라고 그래요. 핵이 하나 있잖아요. 도심이. 맞아요? 핵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핵 이론이다 하는데, 자, 이 해리스하고 울만은 이 버제스 이후에 나온 애들인데, 자, 우리도 서울에서 여기가 서울이게 되면 옛날에는 서울에 막 있었지만 외곽으로 가서 우리가 분산됐던 거 맞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막 이렇게 생기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산도 자기 나름대로 커지게 되고 분당도 커지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핵이 나눠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런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핵이 뭐 하더라?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핵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다핵이라는 얘기는 많을 따자를 써서 핵심 도시가 계속 늘어난다. 즉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신도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동심원과 선형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 발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 서울에 근거를 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 핵심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팔각형으로 해가지고 막 도시 이런 그림 봤죠? 제가 서브네트에 그리는 거 보시죠? 그래서 나중에 또 도시들끼리 해서 팔각형에서 큰 하나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테마 17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상권 분석 모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는데, 첫 번째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한 거 나온 거 봤어요, 지금? 자,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뭐 얘기가 귀가 따가울 정도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상권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상권 범위를 뭐라고 정의했다? 자, 레일리 자, 소매인력 법칙. 자, 공식 한번 봅시다. 자, 소매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물어보겠습니다. 소매라고 그랬었죠? 소매죠. 도매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소도시일까 대도시일까?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매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 소매인력 법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상권의 범위를 갖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라는 뜻이죠. 즉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을 따져준 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인데, 그러면 상권의 범위는 거리 제곱분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크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크기 안에는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다. 인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자, 변수의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일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그대로 카피 떴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상권 범위를 계산을 하는데, 얘는 간단하게 소도시를 보고서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펼쳤을 때 처음으로 논문이 통과돼서 격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전타임이나 기본이나 인문 보게 되면 누차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 봅시다. 공식 머릿속에 담아요. 거리 제곱분의 크기라고 했었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 거리 제곱에 대한 크기가 상권 범위인 거 맞죠?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커지게 되면 상권의 범위 값은 증가된다, 감소된다? 분모가 커지게 되면 상권의 범위 값은 증가된다, 감소된다?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면 반비례야, 비례야? 반비례하고. 그치? 그래서 거리 상권의 범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비례하고. 그러면 분자가 크기잖아. 그러면 분자가 증가하게 되면 상권의 범위는 뭐가 돼? 증가되지?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 그러면 아까 비례한다고 그랬어? 반비례한다고 그랬어?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자, 상권의 범위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레일리는 우리가 자, A라고 하는 도시가 이만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요만큼이라고 하게 되면 A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도 크죠? 그러면 여기가 중심점이라고 봤을 때, 자, 어디에 쏠려 있어, 지금? 자, A가 이 도시를 더 많이 장악하고 있죠? 중심 측이 여기였을 때, B 쪽으로 가까이 갔어? 자, 멀리 갔어? 가까이 온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레일리는 여기 중심지가 몇 킬로인지, 또 여기가 분기점이 얼마가 몇 킬로인지를 계산했어? 못했어? 못했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수제자인 누가 그것을 계산하게 된다? 컨버스라고 하는 애가 분기점 모형을 계산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계산하게 됐다고요? 컨버스. 그래서 레일리는 소매인력 법칙에 대해서 이 범위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바우트 개념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수제자, 레일리의 수제자인 컨버스는 얘는 수제자라고 그랬죠? 그죠?
얘는 수학을 잘했던 애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루트를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해. 지금도 루트만 쓰면 우리는 혈압이 오르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루트를 이때 당시에 필산으로 계산했던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단한 애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컨버스는 자, 컨버스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분기점을 계산을 했다. 분기점이 어딘지 알겠죠? 아까 범위를 차지하는 중심축과 분기점은 달라. 알겠죠, 이거? 그래서 어디까지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분기점을 계산을 했다. 걔가 컨버스다. 그러면 이 분기점을 계산하는 식을 어떻게 했느냐? 자, 컨버스는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일리의 법칙을 수정하였다. 왜? 이 분기점을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스승이 얘기한 거에 대한 공식이 암만 공식 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분기점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얘가 수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자, A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A서부터 여기가 B라고 하게 되면 A부터 B까지의 거리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아까는 거리가 뭐요? 분모의 값이었잖아. 맞지? 근데 분자로 집어넣어 버렸어. 그리고 제곱을 뺐지. 대신에 어떻게 한다? 분모에다가 제곱근을 입혔어. 알겠습니까? 제곱근은 자승과 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제가 A에서 B까지 간 거리 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A에서 B 왔잖아. A에서 B 갔잖아. 그러면 다시 와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 왔지? 그럼 다시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럼 B에서 A로 가는 거 맞지? B, A. 됐어요? A, B, B, A. 그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A, B 이렇게 하고 나서 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전부 다. 맞아, 이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 사부가 만든 공식을 어떻게 써? 뒤집었지? 뒤집어서 만든 공식이야. 이거 어렵지 않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드렸던 곳입니다. 자, 컨버스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시작.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을 했고 뭐를 계산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분기점을 계산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 시험에 유력한 당선 후보지. 그쵸? 허프는 우리가 모르면 간첩이. 알겠죠? 최근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온 애가 허프야. 우리는 누구 같은 존재가 돼야 돼? 허프 같은 사람. 허풍이 아니라. 알겠죠? 자, 허프가 돼야 돼. 그럼 거기 보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잠깐만 보고 나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죠?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이야, 내가 몇 년 만에, 몇 개월 만에 2시간에 끝내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자, 허프에 대해서 보자고요. 허프는 미시적이다. 이런 말 나온 거 있죠? 자,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프는 우리가 유통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미시 분석과 거시인데 얘는 미시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레일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도시에 적합한 이론을 얘기했지만, 그쵸? 허프하고요. 자, 허프는 우리가 거기 대도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대도시에서 소비자 구매 패턴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률 모형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고객 만족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면 다시 그 집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7,000원 넣고 밥을 먹었는데 어느 집은 진짜 너무 와, 또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왜 감동받는 집이 있잖아. 근데 7,000원 내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그러면 그 집이 7,000원 내고 정말 감동을 받았으면 그 집에 또다시 가는 거 맞죠? 그게 이제 LG가 얘기하는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처럼 확률 모형을 해서 구매 패턴을 갖다 연구한 사람이 허프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두실 것이 뭐냐? 이 허프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게 인구가 많거나 도시 크기가 크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갔더니
와, 주차도 불편해, 교통도 되게 혼잡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불편함의 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마찰 계수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허프에 대한 계산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허프는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자, 허프는 확률 모형을 계산했어요. 자, 확률 모형으로 계산해서 허프의 계산 방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허프의 약식 계산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여기에 들어갈 때 A 플러스 B의 A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빨간색으로. 자, 입자를 쓴 겁니다. 입구할 때 이렇게 쓰죠, 우리. 맞아요? 입이 마찰계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찰계수는 시험에서 준다는 거예요. 1로 줄지 2로 줄지 3으로 줄지는 아무도 몰라. 알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면 아까는 레일리에 대해서는 거리 제곱으로 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마찰계수는, 자, 마찰계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찰계수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마찰계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찰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마찰계수분의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신나게 외우고 갔다. 그때 28회 때 진짜 공식 달달달달 외우고 갔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응용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다 틀리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A하고 B만 두 가지만 연습을 시킨 거야. 그치?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다? C까지 나온 거야. 왜 못하냐? 그래가지고 다 틀린 거야. D도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이거 구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D도 나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Z까지 한번 해볼까?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약식이고요. 자,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A는 어떻게 된다? 시작. 거리. 알겠습니까? 거리 분의 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리 분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수야. 면적도 될 수도 있고 인구도 될 수도 있고 맞죠? 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거리 마찰 계수분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 이거는 A, B, C, D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기 공식을 잠깐만 보시게 됩니다. 자,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A는 무엇을 얘기한다? 시작.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 B는요. 시작.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 제가 면적만 적어놨지만 면적은 면적도 될 수도 있고 인구도 될 수도 있고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허프는 이처럼 구매 중심점을 토대로 해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교통의 편리성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해서 구매 패턴을 갖다가 확률 모형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예, 공부 좀 오늘 집에 가서 이 근간을 해서 서브노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